안녕하세요. 전 40 초반에 홀로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곳 사연을 듣는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진 잘 모르겠지만 전 이곳이 참 편해요. 제가 지금까지 워낙 힘든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보통의 사람들과 있을 땐 저 스스로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저와 같이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하루 종일 해오던 마음속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겪으신 분들의 현재 모습들을 들으며 저 역시 힘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큰 용기를 내보려고요. 오늘 내게 된 용기로 제 과거도 털어내고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제 삶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저 스스로 삶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할 어린 시절이겠지만 저는 그 행복해야 할 시간이 많이 짧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이 성격차로 인해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에 무엇 하나 빼앗기질 않겠다며 저의 친권을 가지고 이혼하셨어요. 비록 엄마를 힘들게 하겠다는 의도로 저를 데리고 오셨지만 자신의 딸이니 저에게 사랑도 듬뿍 주시고 언제나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마저도 짧았다는 거였죠. 아버지가 새엄마와 재혼을 하시고 나서부터 상황이 변했고 저 역시 악몽 같은 인생이 시작됐거든요. 아버지와 결혼한 새엄마에게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가 재혼을 하시고는 언니도 자연스럽게 저와 같이 살게 됐죠. 그런데 언니가 저를 처음부터 이유도 없이 싫어했어요. 그리고 언니와 마찬가지로 새엄마도 저를 싫어하시는 듯 했죠. 제가 미워서 그런지 아버지에게 자꾸 제가 문제가 많은 아이인 것처럼 말을 하고 아버지가 안 계실 때마다 언니와 차별을 하며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처음 아버지께서는 제가 새 가족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런다고 생각하셔서 오히려 제게 더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엄마와 언니에게 속아 결국 아버지까지 저를 미운 오리 새끼 취급하셨죠. 그렇게 집안에는 내 편 하나 없었고 그런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었던 저는 엄마와 살고 싶어 엄마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엄마 역시 그 사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셔서 저를 걷어주실 상황이 아니었어요. 원래 저를 데려가려고 하셨던 엄마라 저를 반겨주실 줄 알았는데 새 가족의 눈치 때문인지 저를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셨죠. 결국 오갈 곳 없던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 이미 아버지 눈에 저는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됐고 나만 없으면 행복한 새 식구 옆에 끼어서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미운 털이 박혀 지내야 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자마자 저를 괴롭히는 가족들을 피해 일찍이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제가 어린 나이였던 탓에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부터 집안에서 미움받고 눈치 보며 자라서 그런지 사회 물정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는 항상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순진하게 마음을 열어보였던 저는 나중에서야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겁을 먹거나 상처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도 다른 의도 없이 잘해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전에 받은 상처들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호의를 쉽게 받을 수 없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지친 제가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해 지레 겁을 먹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연 씨는 불쾌한 내색 한 번 없이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줬습니다. 제가 화내고 싫어해도 웃어주는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경계하던 저도 계속된 그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됐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오랜 시간 큰 싸움 한 번 없이 잘 만나왔고 세연 씨는 어느 날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해줬어요. 그동안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지냈던 탓에 결혼이 고민스러웠지만 남자친구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저는 결심하고 결혼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소식을 알리려 큰 용기를 내 몇 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가족들은 제게 냉담했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아버지마저 집 나간 딸이 더는 자신들과 상관없다며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네가 이제 와서 결혼하든 말든 우리가 신경 써야 하냐? 나한테는 너 같은 딸 없으니 결혼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 일로 저는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아야만 했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괜찮아. 집에서 받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끼리 결혼하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 하지만 그런 남자친구의 생각과 달리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 사정을 들으시고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네 부모도 인정 안 해주는 결혼을 지금 나더러 이해해달라는 거냐? 나도 우리 아들 그런 결혼시킬 생각 없다. 우리 집안이 쓰레기통이냐? 집안에서도 내쫓긴 년을 왜 받아줘? 그러자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저와 결혼하겠다고 나왔고 그 모습에 어머님은 더 노골적으로 저를 싫어하셨죠. 그래도 오랜 설득 끝에 결국 어머님도 저희 결혼을 승낙하셨지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친정 식구들의 빈자리가 부끄럽다고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여자로서 결혼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속상했지만 더 이상 저로 인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결혼식을 포기하고 남편과 조촐한 살림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드디어 부부가 됐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결혼 생활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잘하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해 노력했는데 어머님은 쉽게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님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야 했고 참고 참으며 서서히 피가 말라갔습니다. 결국 그런 저를 두고 보지 못하던 남편의 독단으로 어머님을 피해 도망까지 가게 됐지만 어머님은 기어이 저희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착한 아들이 변했다며 그 후로 저를 더욱더 괴롭히셨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됐고 더 이상 벗어날 곳이 없다 생각했던 남편은 저를 위해 이혼 얘기를 꺼내줬어요. 여전히 남편을 너무 사랑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됐고 남편은 혼자 된 뒤로도 제가 힘들게 지내지 않도록 정말 많은 것을 챙겨줬어요. 많은 재산을 챙겨준 남편 덕분에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가족에게 버림받고 남편과도 이혼하게 된 일로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로우면서도 또다시 버림받고 상처받을까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못했죠. 그렇게 저는 스스로 고립돼가며 웃음소리 하나 없는 정적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인연을 한 명 만나며 제가 변하게 됐어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알게 된 남자였죠. 병원에서부터 먼저 말을 건 남자는 저에게 친근하게 대했지만 전 모르는 사람이 베푸는 친절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친절을 모른 척하며 병원을 다녔죠. 그런데 그 남자를 우연히 밖에서 만나게 됐어요.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이웃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죠? 저희 종종 병원에서 마주쳤는데 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반갑네요. 네. 장 보고 돌아가시나 봐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댁까지 들고 갈게요. 아니에요.
저 혼자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남자는 밖에서도 저에게 과한 친절을 베풀려고 했습니다만 전 그런 남자의 친절을 거절하며 거리를 두려고 했죠. 그런데 한 동네 사람이라는 우연을 계기 삼아 남자는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내보였어요. 거기다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연한 마주침이 계속됐죠. 모든 사건이 끝난 지금이야 그 마주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저도 정말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과장된 행동을 하며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를 계속 밀어냈지만 그 어이없는 행동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짓곤 했어요. 그리고 거절의 표시를 하는 입과 다르게 마음은 조금씩 이경태라는 그 남자에게 기울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이혼한 뒤 웃음 지을 일이 하나 없던 저였다 보니 항상 웃음을 보이며 과장된 모습과 친절을 베푸는 남자가 은연중에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인사를 주고받는 것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동네 이웃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진 존재로 서로가 변하게 됐죠. 홀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남자는 저와 비슷한 이혼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배려심이 깊고 성격도 착해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인해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불안한 생각과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답답할 텐데 남자는 제 결정을 재촉 없이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국에는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남자의 믿음직한 모습도 물론 반영됐지만 그보다 직접 만나게 된 아버님의 모습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동네 이웃으로 지내다 보니 종종 경태 씨의 아버님을 마주치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님께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해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셨어요. 마치 경태 씨처럼 말이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아버님께 감동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며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불안감을 떨쳐내고 연애를 선택하게 된 거죠. 한 번은 제가 몸이 아주 아픈 적이 있었는데 집안에 먹을거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당장 먹을 음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 죽집이 없어서 대충 빵을 집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버님을 마주치게 됐어요. 아버님께서는 제 안색과 들려있는 빵을 보고는 저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 같았죠. 아이고, 그 얼굴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설마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빵 사오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제가 빵을 좋아해서.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아픈데 빵을 먹으면 쓰나. 경태 그놈이 집에 있으면 내가 뭐라도 들고 가라고 할 텐데. 정말 괜찮아요. 집에 먹을 거리가 있는데 정말 빵을 좋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집안에 먹을 거리가 없다는 것도 제가 아프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하기 부끄러워 아버님께는 대충 말을 돌리고 집으로 오게 됐는데 막상 집에 도착하고 나니 그 빵조차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만 연신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한 후 잠에 들려고 누웠죠. 그런데 침대에 눕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요. 겨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보니 아버님이 앞에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희 집은 어떻게 하시고... 그 경태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전해줄 게 있어서. 미안해요. 그 아픈 사람 문 밖으로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찬바람 쐬면 안 좋으니 이것만 받고 들어가 봐요. 이거 그 소고기 낙지죽인데 내가 방금 만들었으니 아직 따뜻할 거예요. 혹시 식었으면 데워서 먹고 집에 먹을 게 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이 직접 밥해 먹는 게 쉬운 일인가? 서럽기도 서럽고. 그럼 그릇은 나중에 경태통에서 주고 얼른 들어가 봐요. 나는 이만 가볼 테니.
경태 씨에게 저와의 관계를 듣고 마음이 쓰여 하신 행동이셨겠지만 어떤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아버님께서 저에게 건네주신 죽으로 인해 전 낯설고 오래전부터 느끼고 싶었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전 시어머니께 느껴보지 못한 그 감정이었죠. 그때 느꼈던 감정이 경태 씨와의 연애를 선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됐어요. 그렇게 저와 경태 씨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우리 두 사람 모두 30 후반이 돼 하게 된 만남이었고 서로 이혼의 상처가 있었던 상황이라 만남을 가지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 2년간 만남을 가져오다 살림을 합치기로 선택하게 됐죠. 결혼을 선택하는데 역시 남편만큼이나 시아버님의 비중이 컸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결혼 생활과 다를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버님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랑이라는 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쁨 받았으니까요. 남편도 연애 때와 변화된 모습 없이 저를 소중하고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이상한 점 하나를 느끼게 됐어요. 살림을 합치고 난 뒤 연애 때처럼 바빠 보이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었죠. 결혼 직전까지는 사업으로 바쁘게 다니던 남편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유독 집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버님까지 모시고 살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됐어요. 당신 요즘 사업에 문제 생긴 건 아니지? 사업? 문제 없지. 왜? 아니, 결혼하고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보여서 연애 때는 지방에 있는 공장까지 자주 내려갔잖아. 그때는 집에 가도 아버지밖에 안 계셨잖아. 지금은 당신이 있고. 당신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서 쉬엄쉬엄 하고 있어. 그리고 사업이야 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뭐. 문제 있으면 그때 가봐도 돼. 나도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좋고 고맙긴 한데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대충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과 시간을 보내는데 더 신경 써야지. 그리고 우리 집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준비돼 있어. 아버지도 여태 버신 돈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두셨고 나도 벌어놓은 돈과 이혼할 때 받은 돈 전부 그대로 있거든. 아마 사업 접고 지금부터 당신이랑 평생 놀고 먹으면서 쓸 만큼은 있을걸? 남편의 통장까지 들여다본 건 아니라 남편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은 해볼 수 없었지만 평소 씀씀이를 보면 허풍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또 어렵게 얻은 행복한 시간을 괜한 노파심으로 허비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믿고 더는 의심치 않기로 했죠. 행복한 시간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늦게 만난 만큼 조금의 추억도 더 쌓으려고 많은 곳을 가족들과 함께 다녔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희 가족의 취미가 여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TV에서 국내에 좋은 풍경이 보이는 곳이라면 차량을 몰고 다니고는 했어요. 그러다 평소처럼 떠난 여행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며 이전과 다르게 모든 게 달라졌죠. 또 모든 사건이 밝혀지는 시작이 되기도 했고요. 운전대를 잡은 아버님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남편의 의견이 엇갈리며 우왕좌왕하게 됐는데 진입하는 신호에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SUV 차량의 정면과 저희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좌측이 추돌하게 됐어요. 그 사고로 인해 운전석에 타고 계셨던 아버님께서 사망하시게 됐죠. 뒷좌석에 있던 남편도 다리를 크게 다치긴 했지만 큰 수술을 할 정도까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량이 충돌하며 생긴 타박상 외에는 다친 곳이 없었죠. 그때는 제가 다친 곳 하나 없다는 게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어요. 왠지 아버님께서 제가 받아야 할 충격까지 다 받게 돼 사망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몸이 성한 제가 남편을 대신해 차가운 냉동고에 있는 아버님을 하루빨리 편히 보내드리려고 했지만
남편의 퇴원 예정일이 길지 않아 그때까지 상을 미루게 됐습니다. 이후 전 남편을 간병하며 회복을 돕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계속 병상에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퇴원하겠다면서 말이죠. 당신 왜 옷을 갈아입고 있어? 또 퇴원하겠다는 그 소리야? 안 된다고 했잖아. 의사 선생님 말씀 같이 들어놓고 왜 이래? 다리야 조심한다 쳐도 사고 당시 머리 충격 때문에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 제발 말 좀 들어. 저번에도 나 자고 있을 때 몰래 나가려고 하고. 왜 그래 정말? 내 몸 내가 더 잘 알아. 의사 선생님께 내가 다 책임진다고 하고 그냥 퇴원하자. 아버지 저렇게 두는 것도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잖아. 빨리 보내드려야지. 이러다 당신까지 잘못되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안 돼. 치료 다 받고 병원에서 오케이 하면 그때 가자. 병원을 계속 나가려는 행동 외에도 남편은 잠을 깊게 못 잤고 병실 밖에 작은 기척에도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불안하고 낯선 모습이 저로서는 사고로 생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실에서 나가려는 것도 불안한 마음으로 생긴 행동으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더 병실에 머물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불안에 떤다고 생각한 남편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죠. 이제는 그때 남편이 다른 이유로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요. 어찌됐든 얼마 뒤 퇴원을 한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아버님의 죽음과 교통사고로 인해 PTSD 증상과 우울증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집에서도 남편을 혼자 두려고 하지 않았죠. 그 당시 아프다고 생각한 남편에게 필요한 건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치료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버님 장례를 어서 치르고 치료받자고 했죠. 남편 역시 아버님을 언제까지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에 둘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교통사고 이후 몇 주 만에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게 됐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남편이 조문객을 부를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아버님의 휴대폰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듣게 된 남편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뭐? 아버지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전부에게 부고를 알려? 당신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뭐 좋은 소식이라고 사람들 전부한테 알리고 있냐고. 상의 없이 행동한 건 미안한데 아버님 부고 소식 알리긴 해야 하잖아. 그리고 내가 친척분들 연락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정신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 그런데 아버님 지인들께 부고 알린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연락처 중에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까 봐. 하여튼 알겠어. 문자는 방금 전에 보낸 거지? 날선 남편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한 분이라도 더 찾아와 아버님을 기리면 고맙고 좋은 거잖아요. 설령 생전에 아버님과 어떤 사이였던 간에 말이죠. 더욱이 제가 인간관계가 일반 사람에 비해 좁아서 썰렁한 장례식장이 걱정됐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조문객분들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남편이 몰라주는 것 같아 섭섭했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해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 일마저도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남편에게 더는 신경을 쓸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아버님의 장례식에 대한 일을 저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는 상주 역할만 신경 쓰게 했죠. 시간이 지나자 한두 명씩 아버님의 지인분들이 조문객으로서 장례식장을 찾아와 주셨고 저도 부지런히 그분들을 대접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시간이 되기 전 여유가 좀 생겨 남편 상태를 확인하려고 빈소 쪽 눈길을 돌렸는데 남편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화장실을 갔거나 담배를 피러 갔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30분이 넘어서도 장례식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 찾아오신 조문객분들까지 있었는데 말이죠. 우선 급한 대로 제가 조문객분들을 맞이하고 밖으로 나가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남편을 불러보기도 했고 담배를 피는 곳과 1층 대기실이 있는 곳도 둘러봤죠. 그런데 남편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히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를 않더라고요. 혹시 그 사이 아버님 빈소로 돌아왔나 싶어 돌아가 봤지만 빈소에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심적으로 많이 힘든 남편이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르며 상태가 더 악화된 건 아닐까. 그래서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행동하려고 빈소를 떠난 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죠. 병원에서 있을 때부터 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작정 남편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저는 병원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남편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급히 빈소를 떠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아버님 빈소로 달려들어온 남자와 부딪히며 제가 뒤로 넘어지게 됐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빈소를 뛰어들어오나 싶었어요. 빈소로 뛰어들어온 남잔 넘어진 제가 보이지도 않는지 남편을 찾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장례식장에 남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곤 넘어져 있는 저에게 그제서야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괜찮냐, 미안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짜고짜 화를 내며 남편을 찾기 시작했죠. 무슨 사정을 가지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다짜고짜 그것도 빈소에서 화를 내는 남자가 저도 좋게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사라져 마음이 불안한 상황이었으니 저도 좋게 말이 나오진 않았죠. 그 새끼 어딨어? 이경태 그 새끼 어디냐고? 누구시길래 빈소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 가만히 있게 생겼어? 잠깐만. 설마 당신도 한통 속인 거 아니야? 당신 이경태 그놈한테 지금까지 이야기 다 들었지?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알면서 일부러 쇼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어떤 사이인진 모르겠지만 빈소에서 이렇게 소동 일으킬 거면 나가세요. 저도 우리 남편 사라져서 지금 정신없고 남편 잘못되기 전에 찾아야 하니까 나가시라고요. 뭐? 그놈이 사라져? 그 말 진짜야? 진짜 지 아버지 장례 중에 사라졌다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하긴 그러고도 남을 새끼지. 거기다 나 말고도 찾아올 사람이 한 트럭은 더 될 텐데 지 애비 장례식이 중요할까? 저기요. 헛소리는 장례식장 나가서 하시고요. 제 남편과 어떤 관계든 간에 그냥 나가주세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저 남편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우리 남편 극단적인 선택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제발 나가주세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지금 이경태 그놈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다고? 그놈이? 당신 지금까지 속고 있었어. 알아? 지금 죽어서 저승간 당신 시아버지라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걱정하는 남편, 그 두 놈한테 속고 있었던 거라고. 당신이 알고 있는 두 사람 모습 전부 가짜야. 다 당신 노리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알아?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던 남잔 자신이 하는 말에 흥분했는지 저에게 모든 것이 가짜라고 말하며 앞에 있던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남자의 행동에 당연히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랐던 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그 말이었어요. 만약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때라면 남자의 황당한 이야기가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죽음과 장례를 치르던 도중 남편의 실종 때문인지 그 말을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찾으러 가는 것도 잊어버린 채 흥분해 있는 남자에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게 됐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짜라니?
아버님과 남편이 왜 의도적으로 저에게 접근한 건데요? 지금 하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왜? 내가 당신 속이기라도 할까봐? 내가 당신 속여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당신을 속여? 나도 그놈들한테 속은 놈인데. 당신 저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 저놈들 사기꾼이라는 거 알아? 두 놈 전부 다 사기로 교도소까지 다녀왔던 놈들이라고. 나도 당신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당신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다 말해줄게. 우선 두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고 자신들을 설명했는지 몰라도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놈들 모두 여자한테 사기친 돈으로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서로 젊었을 적에는 당신한테 접근한 것처럼 몰려다니지 않고 각자 여자들한테 사기치고 돈 뜯어내고 그랬는데, 나이 들어선 여자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지, 아니면 둘이 몰려다니면서 여자들 환심 사는 게 더 쉬운 건지 둘이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 당신한테 접근한 것처럼. 역할이 수시로 바뀌긴 하는데 결국은 똑같아. 이경태 그놈과 비슷한 나이 또래들한테는 좋은 남자, 좋은 시아버지 역할 맡아서 접근하고, 반대로 죽은 이준봉이 여자한테 접근할 때는 이준봉이 좋은 남자, 이경태가 좋은 아들 역할을 맡지. 결국엔 하나야. 사기치는 놈이 하나 더 붙어서 속이고 있는 여자가 별다른 의심사지 못하게 하는 거지. 남자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이나 시아버지 둘 중 한 사람이 저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게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과 사용한 생활비는 있었지만 그건 남편도 부담을 했던 금액이고 액수도 크진 않았으니까요. 남자의 말을 고지 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당신 말처럼 두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쳐요. 그럼 나한테 사기를 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난 손해본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 다 믿을 수 없겠다고요. 당신은 특별해서 그 사람들이 더 공을 들인 거야. 푼돈 만지자고 당신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니까? 당신 최근에 이경태가 부탁해서 낸 보험 하나 있지? 그 보험과 이번에 당신이 당한 사고가 무관하다고 생각해? 원래 이번 여행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은 당신 시아버지인 이준봉 그놈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어야 했다고. 알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고를 당했어야 하는 사람이 나라니. 그리고 당신이 내가 보험된 건 어떻게 알고 사고에 대해선 뭘 안다고? 왜 몰라? 원래대로라면 내가 당신이 탄 차와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 역할이었는데, 내가 사고를 내서 당신 죽게 만든 사람이었다고. 나는 당신 목숨값 나눠받고 두 놈들은 당신 목숨값에 죽은 당신 재산까지 받는 게 원래 목적이었다고.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요? 당신이 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쳐도 그걸 지금 내 앞에서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당신 내 차랑 사고 났어? 내 차가 당신의 차랑 박았냐고. 일이 틀어져서 이준봉이 몰던 차가 다른 차랑 사고 난 거야. 그러니까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이 사실 다 말하는 건 당신이 불쌍해 보여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경태 그놈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야. 그놈이 이 일 꾸민다고 나한테 돈 4천이나 가져갔다고. 잠깐만. 당신 말대로 그렇다고 쳐.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계획이 실패했어도 내 남편이 내 옆에 있어야 다음 계획을 실행하든 사기를 쳐서 돈을 받든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도망을 가? 이준봉 죽었다는 연락 당신이 돌렸지? 이경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 그럴 일이 없거든. 그것 때문이야. 당신이 이준봉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연락 돌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준봉, 이경태에게 돈을 빌려준 빚쟁이들이 다 몰려올 거거든. 그래서 도망간 거야. 이전부터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했고 당신 환심 산다고 나 말고도 돈을 꽤나 빌렸거든. 그 사람들 몰려와 봐. 당신이 모를 수가 있겠어? 그래서 먼저 도망을 친 거라고. 이 말도 못 믿겠어? 자, 그럼 이거 봐봐.
내가 돈 빌려줬다는 내용이랑 여기 내가 두 놈들과 연락하며 당신에 대해 계획한 내용들 전부 다 있으니. 남잔 자신 있다는 듯이 휴대폰 속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들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남자까지 저에 대한 사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니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딸처럼 대해주시는 시아버지까지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품과 사랑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제 돈을 보고 접근한 의도적인 행동이었고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다고 하니 배신감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세상에 속은 것 같아 깊은 절망에 빠졌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에 정신이 반쯤은 나가 있었는데 남자가 제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탁을 해왔습니다. 나도 그쪽 목숨값 노리고 범행에 동참하려 했던 놈이니 이런 부탁하면 염치가 없다는 걸 알지만 솔직히 그쪽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이경태 그놈 잡아서 뭐라고 할 건데? 범죄가 계획대로 실행된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자기 입으로도 경제적인 부분은 피해 입은 게 없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나 도와주면 복수할 수 있다니까? 내가 그놈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을 몇몇 알고 있고 여기로 찾아올 사람들 설득시켜서 이경태 그놈 붙잡을 때까지 그쪽 괴롭히지 않게 설득시킬 자신도 있어. 나 도와서 이경태 그놈 유인만 시켜주면 그쪽이 받은 상처의 10분의 1 정도는 되돌려줄 수 있다니까? 그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내가 그 새끼 붙잡게만 해줘. 그 다음은 나랑 빚쟁이들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남편과 똑같이 제 목숨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남자였지만 우선은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의 말처럼 경찰에게 신고한다 한들 남편의 범행 계획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남자는 남편이 분명 저에게 연락을 해올 거라고 했고 유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남편에게서 연락이 온 즉시 모든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죠. 남자의 말을 따르기로 한 후 저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님이라는 사람의 장례를 끝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어디선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남자의 조언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억지로 남은 장례를 치르던 사이 남자의 말처럼 남편과 시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빚쟁이들이 몰려왔어요. 다행히 남자가 약속한 것처럼 그들 모두를 남자가 설득시켜 돌려보내 다른 고초를 치를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를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이후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모습을 감춘 뒤에도 저에게 어떠한 연락조차 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시부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이후 딱 한 달 정도 됐을 무렵 전화로 연락을 해왔죠. 저는 남자가 사전에 말해줬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듯이 남편을 걱정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이제까지 어디에 있었어?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혹시나 당신이 딴 생각이라도 했을까봐 사는 게 아니었다고. 당신 지금 어디야? 아버님 장례 치르다 왜 갑자기 사라진 건데? 미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 그때 나도 모르게 그곳에 더는 못 있을 것 같아서 무작정 밖으로 나왔어. 그냥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더라고. 당신도 잠깐이지만 옆에서 봐와서 알잖아. 그때 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사라지는 사람이 어딨어?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어떡하라고? 어쨌거나 당신 지금은 괜찮아? 다치거나 이상 있는 곳은 없어? 이제 많이 괜찮아져서 당신한테 먼저 연락하는 거야. 미안해 정말. 무책임한 모습 보여서. 그리고 고마워. 아버지 장례 끝까지 책임져줘서. 그나저나 혹시 아버지 장례 치를 때 이상한 사람들 찾아오지 않았어? 이상한 사람들? 아니, 그냥 조문객들 뿐이지. 오히려 조문하러 오신 분들이 상주인 당신 없어져서 이상하게 생각했지. 왜?
그냥 뭐 혹시 무슨 일 있지 않았나 해서. 그나저나 당신 어디야? 전화할 시간 있으면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해야지. 당신 정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걱정할 일은 없어.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사업 있잖아. 그거 정리하는 중이야. 사업? 그건 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당신한테 전화한 것도 이 말 전하려고 한 건데,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재산 전부 정리해서 외국으로 가서 생활하면 어떨까? 외국? 우리가 한국 떠나서 뭐해? 일자리를 구해도 외국보다는 한국이 더 쉽지. 어딜 갈진 모르겠지만 우리 외국어 하나 할 줄 모르잖아. 언어야 배우면 돼. 나 도저히 아버지 생각이 나서 한국에서는 못 살 것 같아. 우리가 가진 돈 정리하면 동남아에서 힘들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생활하다 돈 필요하면 그땐 내가 나가서 벌어도 되고. 우선은 다 정리해서 외국으로 가자. 나 너무 갑작스러운 건 알겠는데 나 믿고 그냥 따라와 주면 안 될까? 당신 말처럼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우선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당신 있는 곳으로 갈게. 그럼 지금 올래? 낮에는 내가 사업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남편은 아버님과의 추억이 있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도저히 못하겠다며 저에게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떠나자고 했습니다. 거짓말이겠죠. 아마 제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 재산을 다 정리하면 남편은 해외에서 이전에 이루지 못한 범행을 실행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으니까요. 끝까지 저를 범행 대상으로만 보는 남편을 보며 어떤 식으로든 벌을 받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남편을 찾던 남자에게 연락을 했죠. 그리곤 남편과 만나기로 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며 제 뒤를 미행해 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목적지에 도착해서 남편을 바로 만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의심했던 남편은 만나기로 한 장소를 여러 번 바꿨죠. 그렇게 여러 번 장소를 옮긴 끝에 제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남편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저를 불러들였습니다. 저는 문자로 제가 있는 위치를 다시 남자에게 알려줬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다른 의심을 사지 않게 곧장 숙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서야 한 달 만에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미안, 오는데 힘들었지? 밖에서 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곳 지리가 익숙치 않아서 계속 엇갈렸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숙소에서 보자고 할걸. 아니, 괜찮아. 당신 만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 의심 많은 건 당연하지.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 뭐? 사기? 사기를 치다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오자마자 왜 이래? 혹시 장례식장에서 무슨 말 들었어? 확실히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긴 했었나 봐. 하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장례도 안 치르고 도망을 가지. 그래, 나 다 알아. 당신이 전문 사기꾼이라는 거. 그리고 내게 접근한 이유도 돈 때문이라는 것까지. 나 죽이려고 계획도 했잖아. 맞지? 당신 무슨 말을 들은 거야? 내가 왜 당신을 죽여? 어디서 이상한 말 들었나 보다. 아마 내 사업 관련해서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거 전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무슨 거짓말. 같이 범행을 계획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나 당신 잡으려고 여기 온 거야. 알아? 제가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한 그 순간 남편은 태도를 바꿔 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닥치고 있으면 얼마가는 부지할 목숨을 지가 단축시키네. 그래서 네가 알아서 뭘 어떻게 할 건데. 야, 다 알았으면 이제 그 입 그만 나불거려. 그리고 핸드폰 열어서 통장에 있는 돈 지금 나한테 다 보내. 얼른! 순간 잠깐 겁을 먹긴 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남편에게 맞섰습니다. 빚쟁이들 무서워서 지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른 놈이 어디서 협박질이야? 야, 사기치면서 살면 안 부끄럽냐? 사지 멀쩡한 새끼가 그런 짓밖에 못해? 내가 너 이야기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부자 둘 다 사기꾼이라니. 요즘엔 범죄도 대를 이어서 하냐? 이년 정말 미쳤나? 야, 너 여기서 죽고 싶어? 그 입 안 다물어?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며 위협을 하려던 순간 모텔 방문이 열리며 남자와 남자가 데리고 온 빚쟁이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쏟아지는 사람들을 보며 남편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런데 그 표정을 짓는 것도 아주 잠시였어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남편의 표정은 금방 일그러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방을 쳐들어온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남편을 잡아 때리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여보, 이 사람들 전부 뭐야? 설마 당신이 끌고 온 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미친놈,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어? 너야말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돈 보고 접근한 것도 모자라서 사람 목숨을 노린 범죄를 계획해? 넌 인간도 아니야, 알아? 남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둘러싼 사람들로 인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했으니까요. 저는 남자에게 약속했던 물건을 받고 난 이후 그 자리를 떠나게 됐죠. 이후 집으로 올라간 뒤 저는 경찰서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남자에게 받은 휴대폰을 증거로 남편의 범행 계획을 살인 예비죄로 신고해보기로 했거든요. 처벌 수위도 낮고 입증 역시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휴대폰 속 대화 내용과 남편의 생명보험 권유로 인해 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의 죄를 인정한 거죠. 물론 형량은 낮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전 만족스러웠습니다. 남편과 하게 될 혼인 취소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됐으니까요. 이후 하게 된 혼인 취소 소송에서도 남편의 고의적인 접근과 의도가 인정돼 혼인 소송도 제가 승소하게 됐죠. 만족스러운 법정 판결이 연달아 나와줬지만 저 개인적으론 굉장히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제 삶 자체가 계속해서 실패를 이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가까워질 수 없는 가족들과 계속된 결혼 실패까지 제 삶은 왜 이런 건지 저 스스로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첫 남편이었어요. 제 삶이 너무 괴로워 못하는 술을 먹게 됐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술김에 전화를 했나 봅니다. 남편은 저의 술주정을 끊지도 않고 다 받아줬고요. 거기다 제가 걱정된다며 찾아오기까지 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 저에겐 옆에 의지할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어깨를 빌려주겠다는 남편에게 기대어 힘겨운 시간을 견디게 됐죠. 그리고 힘든 시간을 이겨낸 지금까지 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을 재차 확인하게 됐거든요. 물론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어머님께서 계시다 보니까요. 그래도 전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삥 둘러오게 됐지만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지내와서 그런지 이제는 큰 욕심도 없어요. 지금처럼 남편과 좋은 만남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합니다. 이런 제 소박한 만족이 해가 지나가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살아온 인생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아직 자세히 그려지진 않지만 지금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털어내고 제 인생을 새롭게 다시 출발하면서 말이죠. 그럼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